제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고 제 신장이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했죠. 어머니는 아들의 엄마니까 당연한 의무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9살 난 제 손자가 수술실로 뛰어들어와 외쳤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신장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제가 다 말할게요. 그 순간 모든 의료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수술대의 차가운 철판 위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용 램프의 하얀 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비춥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온 힘을 다해 눈을 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운명이 제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감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 삐삐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지만 그 박동 하나하나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간호사가 기구를 정리하는 금속성의 쨍그랑거리는 소리, 이 과장님이 제 의료 기록을 넘기는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서 며느리 유라가 그녀의 부모님과 나누는 작은 속삭임까지도요. 저는 흐릿한 유리창 너머를 보려고 애씁니다. 저기 유라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무언가 속삭이지만 눈은 제게서 떼지 않습니다. 마치 어서 서명해요. 망설이지 말고. 라고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제 아들, 지훈이에게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종이는 지금쯤 의사 선생님 책상 어딘가에 놓여 있겠죠. 제 떨리는 서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마취액이 불빛 아래서 반짝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려 하지만 가슴에 납덩이가 얹힌 듯 무겁습니다. 저는 제 큰아들 지훈이를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우고 보호해온 아들. 그는 바로 옆 사호실에서 제 신장을 기다리며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왜 영혼에 이런 공허함이 이름 모를 불안감이 드는 걸까요?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저를 놀라게 합니다.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들이닥쳐 테이블 위에 수술도구 쟁반을 흔들며 쨍그랑 소리를 냅니다.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저는 끈에 묶여 있었지만 머리를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제 손자, 9살 민준이가 작은 회오리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고 교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가슴은 숨을 헐떡이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뒤를 한 간호사가 겁에 질려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세상에, 멈춰.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똑바로 달려왔습니다. 크고 둥근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단에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선명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신장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를 모두에게 말해야 해요. 수술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삐, 삐 소리는 이제 공간을 찢을 듯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의사 한 명이 수술용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는 긴장감 속을 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제 손자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밤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아이.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였고 낡은 휴대폰 하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너무 말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 책임자인 이 과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모든 팀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거라. 그의 시선이 저를 지나 민준이에게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역시 이 기묘한 순간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유라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듣지 마세요. 거의 히스테릭하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애가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유라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비밀이 곧 드러날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휴대폰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의 용기를 다 모으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아이를 안아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린 손자의 눈에서 아이가 세상에 드러내려 애쓰는 고통과 진실을 보았습니다.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인 그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눈사태처럼 제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닫힌 원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저는 오래된 제 집을 떠올렸습니다. 구석구석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죠.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맡지도 못하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57세지만 가끔은 훨씬 더 늙은 것 같습니다. 마치 시간이 제 활력을 앗아간 것처럼요. 제 남편 민호는 10년 넘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제가 바람 좀 쐬라고 마당으로 밀고 나갈 때마다 바퀴가 삐걱거립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끔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한 번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 이 삶이 지겨워요? 그는 대답 없이 눈만 깜빡였습니다. 제 말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두 아들, 지훈이와 지석이를 키운 곳이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오후에는 이웃들의 옷을 꿰맸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찢어진 셔츠를 수선해서 제 시간에 맞춰주었습니다. 제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시장에서 흙을 파느라 손톱 밑은 늘 까맸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훈이와 지석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저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튼튼하고 키가 컸죠.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늘 큰 웃음소리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함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이 퀭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피오줌을 눈다고 말했을 때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아들아, 말해봐.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 유라는 낯선 바람처럼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게 말했죠. 처음에는 정말 지훈이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집에 약을 가져오고 식사를 챙기고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으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참 복도 많으셔.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어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라가 지훈이에게 국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과민하게 걱정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녀의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마당에서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 마.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유라야, 이 밤중에 누구랑 통화하니?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친구랑요. 어머님, 어서 주무세요. 작은 아들 지석이는 달랐습니다. 26살이고 저희 집에서 몇 골목 떨어진 곳에 살며 배관공 겸 전기 기술자로 일합니다. 지석이는 말이 많지 않지만 저를 찾아올 때마다 항상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어떨 때는 귤 몇 개, 어떨 때는 아직 따끈한 빵을 가져왔죠. 제 옆에 앉아 삐걱거리는 천장 선풍기를 고치거나 부엌 전구를 갈아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지쳐 쓰러지시는 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석아. 너는 내 형이나 걱정해. 형이 너를 더 필요로 하잖니. 하지만 지석이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그 힘든 나날 속 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9살이고 작은 책가방을 메고 자주 저희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는 마당에 앉아 제가 시장에서 사준 플라스틱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때로는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둥근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밤에 전화 통화를 해요. 무슨 약 얘기를 하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 아빠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뭘 물어봤나 보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우리 강아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질 때 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신장만 이식이 가능하대요. 아들을 살리는 건 어머님 책임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냄비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온기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려 했지만 차가운 결심, 거의 요구에 가까운 것만 보였습니다. 유라야, 알고 있어.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저는 속삭였지만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목표를 달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유라의 부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들어와 식탁에 앉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의무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온 가족이 이제 사부인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손에 숟가락을 든 채 궁지에 몰린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기대 앉아 있던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라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그가 속삭였습니다. 절 구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생기로 빛나던 그 눈이 이제는 피로와 애원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방이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구석에 있는 남편의 약탕기에서 나는 약초 냄새가 숨을 먹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매일처럼 남편에게 국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멘트 바닥 위로 휠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제가 이 모든 가족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 앞에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민준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누가 다른 사람한테 약을 줘서
아프게 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묻니? 우리 강아지?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 없이 자동차를 밀기만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순간 저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었고 몇 걸음만 더 가면 추락할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가 저희 집에 와서 저에게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린 그날 오후 이후 며칠 동안 제 삶은 보이지 않는 압력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보다 더 무거운 압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채소와 귤을 팔고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옷을 꿰맸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딛는 걸음마다, 제가 꿰매는 바늘땀마다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이렇게 희생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훈이의 애원하는 눈빛, 유라의 날카로운 말, 그리고 그녀 부모님의 신문하는 듯한 시선이 저를 붙잡고 한순간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술대의 차가운 철판 위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용 램프의 하얀 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비춥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온 힘을 다해 눈을 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운명이 제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감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에 삐, 삐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지만 그 박동 하나하나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간호사가 기구를 정리하는 금속성의 쨍그랑거리는 소리, 이 과장님이 제 의료 기록을 넘기는 종이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서 며느리 유라가 그녀의 부모님과 나누는 작은 속삭임까지도요. 저는 주전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가락을 데웠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라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집을 쓸기 시작하며 빗자루가 시멘트 바닥을 긁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들었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하지만 속에서는 무거운 바위가 저를 짓눌러 소리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는 유라의 말을 덮으려는 슬픈 리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으려는 듯 저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시장에서 제 치마를 붙잡고 깔깔 웃으며 저를 쫓아다니던 시절의 지훈이를. 엄마, 내가 크면 아주 예쁜 집 지어줄게. 이제 그는 깡마르고 창백한 채 과거의 그림자로 전락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를 떠나보낼 수 있을까? 자문했지만 신장을 기증할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명확히 볼 수 없는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라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사과와 귤이 담긴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마치 집주인인 양거실의 가장 좋은 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 사장님이 몇 번 기침을 하고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시절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소. 우리 할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땅을 팔았지. 이제 사부인 차례여. 똑같이 해야 하오. 유라의 어머니. 박 여사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이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 자격이 없다고 하겠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어두운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모든 부담이 제게만 지워지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로봇처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장례식처럼 무거웠습니다. 유라는 능숙하게 거짓 연기를 하며 제 접시에 닭고기 한 조각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위해 기운을 아끼세요. 저는 접시 위에 닭고기를 보았지만 삼킬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맞은편에 초췌한 얼굴과 퀭한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어릴 적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절 구해주실 거라고 알아요. 그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고열에 시달릴 때 제가 젖은 수건으로 밤새 그를 닦아주던 날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제가 상처를 싸매주러 달려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왜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지석이는 테이블 한 구석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수프 그릇 속 숟가락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심 가득한 시선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며느리의 가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묻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오직 접시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만이 제 양심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 후 유라는 일어나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는 직접 지훈이의 접시를 부엌으로 가져가 씻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행동했지만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볼까봐 두려운 듯 접시를 매우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침대에 누워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초가 지훈이의 시간이 다해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유라와 지훈이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면 모든 데이터를 갖게 될 거야. 걱정 마. 그 늙은이는 거절하지 못할 테니. 저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데이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문을 두드리고 그녀와 맞서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유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가 거짓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어머님? 그냥 아들 약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마치 심장의 가시가 밝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유라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모든 것이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는 가면처럼 거짓이었습니다. 유라와 그녀의 부모님과의 긴장된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모든 익숙한 것이 낯설고 두렵게 변하는 흐릿한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하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옷을 꿰매고 남편 민호에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은 영혼 없는 기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고 마치 검은 구름이 제 머리 위를 맴도는 것 같았으며 유라의 말과 지훈이의 애원하는 시선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한순간도 평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9살 손자 민준이가 집에 왔을 때 제가 지키려 애썼던 실루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준이는 진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미술 수업에서 묻은 물감이 아직 끈적거리는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책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바닥에 앉아 작년에 제가 시장에서 사준 플라스틱 자동차를 꺼냈습니다. 저는 웃으려 애쓰며 그를 바라보았지만 제 마음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항상 제 어두운 날들의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의 순진한 이야기와
맑은 웃음소리로 말이죠. 하지만 그날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바닥에서 자동차를 이리저리 밀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약을 줘서 아픈 거면 어떡해요? 저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잡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민준아? 저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그의 나이에는 너무 커 보이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자동차를 계속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참는 듯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우리 강아지. 아빠는 아프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주고 계셔. 하지만 제 미소는 억지였고 민준이는 미소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일어나 책가방을 들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의 질문은 제 마음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의심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작은 부엌에 서서 테이블 위에 채소를 바라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유라가 항상 가져오던 약병들을, 그리고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하던 그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 상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지훈이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부터 깜빡이던 부엌 전구를 고치러 왔다며 연장통을 들고 왔습니다. 그가 사다리에 올라가 이것저것 돌리고 조이자 새 전구의 빛이 부엌 전체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낡은 전구를 손에 들고 내려오면서 지석이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좀 이상해요. 형 약상자에서 상표 없는 약병을 봤는데 그걸 꽁꽁 숨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설거지하던 접시를 싱크대에 떨어뜨려 블라우스가 물에 젖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석이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형이 앓는 게 평범한 병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일부러,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으로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지석이에게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유라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석이를 바라볼 뿐이었고 제 머릿속에는 민준이의 질문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가 아픈 게 누가 약을 줘서 그런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지훈이에게 죽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얀 병실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숨막히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양팔에 링거를 꽂은 책각 마른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고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테이블에 그릇을 놓고 첫 숟가락을 떠주려 할 때 침대 옆에서 물컵을 들고 있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이상한 색깔의 알약 하나를 컵에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빠른 움직임이라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물을 바닥에 조금 쏟았습니다. 그 약은 뭐니, 유라야? 저는 차분하게 물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였습니다. 신장에 좋은 영양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두꺼운 안경을 쓴 중년의 당직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에게 신장에 좋은 새 영양제를 처방해 주셨나요? 그는 놀라며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새로운 약은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물 치료로 충분합니다. 그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을 들었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유라는 거짓말을 했다. 그 알약은 무엇이었을까? 왜 숨겨야만 했을까? 해질녘 민준이가 다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모서리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할머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들어보세요. 그는 무언가를 눌러 제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선명했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면 실험 결과가 완벽해질 거야. 걱정 마. 그 늙은이는 거절하지 못할 테니.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작은 손자 민준이를 보았고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역시 저만큼이나 겁에 질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낡은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용감하구나, 우리 아가. 저는 속삭였지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유라는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상표 없는 약병, 지석이의 의심스러운 시선, 이상한 색깔의 알약, 물컵. 그것들은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이었지만 조금씩 맞춰지며 제가 감히 마주 볼 수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 초가 지훈이의 시간이 다해간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음 날 정오, 저는 지훈이에게 죽을 가져다 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하얀 병실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숨막히게 했습니다. 지훈이는 양팔에 링거를 꽂은 채 깡마른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저를 보고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테이블에 그릇을 놓고 첫 숟가락을 떠주려 할 때 침대 옆에서 물컵을 들고 있는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이상한 색깔의 알약 하나를 컵에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빠른 움직임이라 제가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녀는 깜짝 놀라 물을 바닥에 조금 쏟았습니다. 그 약은 뭐니, 유라야? 저는 차분하게 물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였습니다. 신장에 좋은 영양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어요. 유라는 이미 그곳에 지훈이의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떨어지는 링거액 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도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존재가 당연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서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작은 약병 하나가 구겨진 종이 냅킨 아래 반쯤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병에는 상표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에 이상한 파란색 알약이 들어있는 하얀 플라스틱 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으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약은 뭐니, 유라야? 그녀는 깜짝 놀라 거의 뛰어오르더니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정도로 빠르게 제 손에서 약병을 낚아챘습니다. 그냥 비타민이에요, 어머님. 그녀는 마치 그림물감처럼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장에 좋다고 처방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유라의 미소, 그녀가 약병을 낚아채던 방식,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아 밥을 먹여주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상표 없는 약병, 유라가 숨기던 이상한 약들에 대한 지석이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를 그의 순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아픈 게 누가 약을 줘서 그런 거라면? 저는 유라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묻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진실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지훈이를 영원히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힘겹게 삼키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진정해야 해. 먼저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 정오에 지석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직 일터에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낡고 어깨가 다른 티셔츠를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복도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유라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지석이는 제게 다가와 작은 비닐봉지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기타줄처럼 팽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제 심장을 먹게 할 만큼 선명한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병원 뒤 주차장에서 유라가 조심스럽게 차 트렁크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 낯선 남자에게 건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검은 재킷과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유라의 손에 들린 약 봉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것과 똑같은 작은 병들이었습니다. 어제 이 사진들을 찍었어요. 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따라갔어요. 어머니, 형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저는 말을 잃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바닥이 제 몸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석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확실하니?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어? 지석이는 눈이 충혈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들리진 않았지만 그녀가 그 남자에게 그 봉지를 주고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네는 걸 봤어요. 어머니,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지석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걱정과 분노를 보았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지훈이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를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뛰거나 놀지 않고 책가방을 껴안은 채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을 게 있어요. 그는 책가방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면 데이터는 완벽해질 거야. 걱정 마. 그 늙은이는 거절하지 못할 테니. 이 결과는 100배는 더 가치가 있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며 테이블 위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제 작은 손자 민준이를 보았고 그의 빨간 눈이 눈물을 참는 듯 입술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낡은 휴대폰에서 찾았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마치 온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으로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용감하구나, 민준아. 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상표 없는 약병들을, 지석이의 사진들을,
민준이의 녹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흩어진 조각들이었지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마주 볼 수 없는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무슨 데이터? 무슨 결과? 그리고 왜 그 늙은이는 거절하지 못할 테니라고 말했을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유라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랑에 대한 제 자신의 믿음에도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집에서 길거리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제 영혼에 칼자국을 내듯 깜박였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매일같이 약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이상한 약들을, 유라의 계산적인 속삭임을 생각했습니다. 지석이를, 의심과 걱정, 그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제게 진실을 가져다 준 9살 소년,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유라와 맞서고, 소리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창백한 달빛을 보았습니다. 침묵하는 남편, 그저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묻고 싶었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의 조각들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세상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마당의 새소리, 평소에는 제게 평온을 가져다 주던 소리가 이제는 제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이 병원에서 지훈이의 신장 이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석이가 준 단서들, 녹음, 사진, 상표 없는 약병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더 파헤치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이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가 제 몸의 일부라 할지라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정오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 과장님이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분석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하얀 종이들이었습니다. 김선희 여사님,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지훈 씨에게 신장을 기증할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블라우스 가장자리를 꽉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벌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가 들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과장님은 저를 보았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출구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라, 그녀의 부모님, 심지어 지훈이까지 모두 저를 믿고 있었고 저는 제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문 유리창 너머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유라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마치 제가 거절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 제스처는 마치 제가 단지 조례불과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오싹함을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약병에 대해, 녹음에 대해 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우리에 갇힌 채 탈출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저는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낡은 전구의 노란 불빛이 달아빠진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주전자를 놓았습니다.
찬물의 구수한 향이 무거운 분위기를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유라의 부모님, 최 사장과 박 여사는 마치 주인인 양 가장 좋은 두 의자를 차지하고 중앙에 앉았습니다. 유라는 그들 옆에 손을 맞잡고 앉아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 확인하려는 듯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창백한 얼굴과 약한 숨을 쉬며 소파에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지석이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터져나올 분노를 억누르는 듯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불안 가득한 눈으로 작은 책가방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주전자를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정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들리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지훈이에게 제 신장을 주겠어요. 방은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지. 이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유라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가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어머님,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이는 피로로 흐릿해진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그래도 간신히 엄마, 제 목숨을 빚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석이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그 충격에 찻잔들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보이지 않으세요? 사악한 계획에 희생당하고 계신 거예요. 저 여자는 어머니를 이용하고 제 형 지훈이를 이용하고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정구주의를 맴도는 모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유라가 벌떡 일어나 지석이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히 나를 비난해? 나는 내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어. 하지만 지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시선으로 다가섰습니다. 비난? 그럼 그 상표 없는 약병들은 뭐고? 그 한밤중의 전화들은 뭔데?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지석이를, 그리고 유라를, 마지막으로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석이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선을 돌리며 온 세상이 제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낡은 나무 테이블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였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제가 유서에 쓰는 떨리는 글씨를 비췄습니다. 작은 집은 지석이에게, 그리고 제 몇 안 되는 귀중품들은 민준이에게 남긴다고 썼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제 영혼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 생기 없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를 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해야겠죠? 지훈이를 구해야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깜빡였고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초췌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유서를 접어 결혼식 추억을 보관하던 낡은 나무 상자 깊숙이 넣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며 제 흐느낌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이 아직 어둡고 안개가 병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에 달라붙어 있을 때 저는 구급차에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두어 벌과 결혼식 날부터 간직해온 수놓은 손수건이 든 작은 천 가방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부서진 제 꿈처럼 흐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쉬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늘이 제 아들
지훈이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결정했고 유서도 썼고 마음의 준비도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매듭처럼 꼬여 있었습니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멈추자 한 간호사가 병원의 끝없는 복도를 따라 들것을 밀었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는 제 머리를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바로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치 경비원처럼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마치 이미 승리를 확보한 듯한 승리감의 번뜩임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의지 없는 한 조각의 말에 불과한 계획 속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오싹함을 주었습니다. 접수처에는 이미 유라의 부모님, 최 사장과 박 여사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은 낡았지만 잘 다려진 양복을, 박 여사는 마치 큰 행사에 온 것처럼 밝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라의 팔짱을 끼고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이처럼 과장된 친절함으로 의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젊은 의사에게 큰 소리로 웃으며 모든 지원에 감사해요, 선생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 가방을 꽉 쥔 채 제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대기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작은 방은 얼음장 같았고 그의 깡말은 파른 링거 주사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퀭했지만 저를 보고는 희미하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피로로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울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회복되도록 뭐든지 할게. 저는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치 제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신뢰를 보았고 자문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내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 갑자기 지석이가 아직 일터에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헐떡였습니다. 마치 먼 거리를 달려온 것처럼 티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는 거의 애원하듯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신장 기증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는 지석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빨간 눈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지훈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게 쥐고는 간호사가 저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석이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서서 제 뒤에서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석이의 눈을 보면 무너져 내릴까봐 감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추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너무 강해 메스꺼웠습니다. 무심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3번 수술실 신장이식 준비하십시오. 저를 탈의실로 데려가 간호사가 수술모와 마스크를 씌워주었습니다. 제 위에 입혀진 차갑고 파란 수술복은 제가 곧 제 몸의 일부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이 드리운 눈을 보았습니다. 자문했습니다. 선이야, 뭘 하고 있는 거니? 이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니? 하지만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유리창 옆에 서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유라와 박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과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지석이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았습니다. 유라가 그에게 봉투를 건네자 그는 재빨리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멈춰서서 소리치고 대답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간호사가 제 팔을 잡고 수술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하얀 불빛이 제 눈을 똑바로 비췄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가늘게 떠야 했습니다. 이 과장님은 진지하지만 차분한 얼굴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여사님,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뻣뻣했습니다. 간호사가 제 가슴에 정극을 붙였고 모니터의 삐, 삐 소리는 일정했지만 각 박동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유라가 유리창 너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유리에 얼굴을 대고 다른 간호사가 들고 있는 서류를 향해 빨리 서명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할 때 잉크가 종이 위로 번졌고 마치 제 자신의 사망 선고서에 서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번진 제 서명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쓴 유서, 지석이,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일까? 의사 선생님이 마취제를 주사하려 준비할 때 제 심장은 맹렬하게 뛰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지석이, 민준이, 그리고 유라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준이의 녹음, 상표 없는 약병, 지석이의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서명했고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저 심장을 옥죄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마취제를 주사하려는 바로 그 순간 굉음이 수술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첩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든 의사와 간호사 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몇몇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급히 돌아섰습니다. 민준이가 작은 회오리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운동화는 여전히 진흙투성이었고 교복은 구겨져 있었으며 가슴은 숨을 헐떡이며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는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폰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양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그를 쫓아왔습니다. 얘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세상에 멈춰.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달려왔습니다. 크고 둥근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아이에게서 본 적 없는 결단력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수술실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신장을 진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이유를 모두에게 말해야 해요.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고 오직 이제 더 크게 울리는 심장 박동 모니터의 삐, 삐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깨뜨리려는 듯 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의사 한 명이 수술용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는 긴장된 공기 속을 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수술 책임자인 이 과장님이 손을 들어 모든 팀에게 멈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말하게 놔두시오.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거라. 저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휴대폰을 꽉 쥐고 있는 모습, 창백한 얼굴이지만 반짝이는 눈.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유라가 분노의 차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듣지 마세요. 거의 히스테릭하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냥 애가 하는 소리예요. 하지만 유라의 눈빛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의 목소리,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면 실험 데이터가 완벽해질 거야. 걱정 마. 그 늙은이는 거절하지 못할 테니. 수술실 전체가 침묵 속에서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피가 얼어붙고 숨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장님은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보기 위해 급히 돌아섰습니다. 멈춰. 그는 수술칼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준비를 중단하시오. 한 간호사가 재빨리 주사기를 치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저 애가 다 꾸며낸 거야.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증거인 양 휴대폰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동영상도 있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약 파는 얘기하는 거요. 그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유라와 박 여사가 제가 전에 봤던 낯선 남자와 봉투를 교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해외에 약을 팔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거야. 이 돈이 모든 걸 바꿔줄 거야. 저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채 공포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토록 피하려 했던 진실이 이제 모두의 앞에 드러난 것에 대한 공포와 마침내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석이가 복도에서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는 유라와 마주하기 위해 문 유리창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형을 독살했어. 우리가 다 눈뜬장님인 줄 알았지.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지석이가 손을 들어 유라의 뺨을 때렸습니다. 마른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감히 내 딸을 때려? 하지만 지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약을 준 거야? 내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유라는 뺨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뉘우침이 아니라 발각된 자의 공포가 보였습니다. 미쳤어? 그녀는 이 과장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듣지 마세요.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해져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수술이 아닙니다. 범죄 현장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한 간호사가 달려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당혹감에 서로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수술실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준 제 작은 손자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제 작은 아들 지석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누워있는 제 아들 지훈이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고 진실이 제 존재의 모든 섬유에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부서진 문처럼 터져나왔고 이제 아무것도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차갑고 조용했던 수술실은
혼란스러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간호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과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폭풍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듯 각 사람을 훑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진 채 누워 있었지만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방금 드러낸 진실은 불길처럼 제게 남은 모든 신뢰를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지석이에게 뺨을 맞은 유라는 뺨을 감싸쥐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때려? 나는 내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하고 있어.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명백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고발당한 아내의 고통이 아니라 발각된 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박 여사의 블라우스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저 지훈 씨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야. 아빠, 엄마, 무슨 말 좀 해봐요. 하지만 최 사장과 박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교활하고 권위적이던 박 여사는 이제 손을 꽉 쥐고 떨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타일에 부딪히는 말은 나무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감히 내 손자를 조종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내? 이 사악한 늙은이. 그녀의 말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도 조종하지 않았다고, 제 가족을 배신한 것은 그녀의 딸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덩어리가 걸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제 평생의 희생이 짓밟히는 어두운 구석에 몰린 기분으로 서 있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 최 사장은 근처에 있던 아는 의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제발 수술을 계속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끝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의사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지만 이 과장님이 즉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는 돈이 아니라 법이 결정합니다. 그는 봉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간호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문 닫으시오.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지금 당장 병원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선언처럼 단호했습니다. 지석이가 복도에서 간호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수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신장 기증하지 마세요. 전부 저들의 계획이에요. 저 여자가 제 형을 독살했어요. 보이지 않으세요? 지석이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차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아들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말하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옆 준비실에서 지훈이의 약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싸우는 거예요? 그는 힘겹게 숨을 쉬며 앉으려 했습니다. 그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훈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아내가 온 가족을 어두운 음모에 빠뜨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껴안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이에 대한 사랑과 방금 드러난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갈라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준이가 비통하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래도 휴대폰을 들어 올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영상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엄마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그가 동영상을 재생하자 작은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유라와 박 여사가 낯선
남자와 교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식이 성공하면 해외에 약을 팔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모든 더러운 수익을 세탁할 수 있어. 수술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간호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 과장님은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의료 기록을 꽉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유라가 민준이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려 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석이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빼앗고 유라를 밀쳐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한 짝이 날아가 바닥에서 마른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습니다. 그녀가 꾸민 희극의 마침표처럼 입 닥쳐 지석이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내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유라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여전히 완고함의 번뜩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병원 보안팀이 나타났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와 유라와 최 사장,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지팡이를 손에 든 채 떨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배신자, 네가 이 가족을 망쳤어. 그녀는 저를 가리켰지만 그녀 자신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단단히 붙잡힌 유라는 몸부림쳤습니다. 놔줘.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제 궁지에 몰린 자의 절망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몸으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지만 두 눈을 똑똑히 뜨고 제 앞에서 펼쳐지는 진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유라와 그녀의 부모님을 데리고 나간 후 수술실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의 비명 소리는 여전히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제게는 흩어지는 악몽처럼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유라는 여전히 갈라진 목소리로 나는 과학에 기여하고 있었을 뿐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희 집 거실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앉아있던 최 사장과 박 여사는 이제 조용히 호송되며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수술대 위에 누워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갇혀있는 줄도 몰랐던 우리에서 해방된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과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지만 시선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김선희 여사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취소했습니다. 지훈 씨는 대체 치료로 옮길 겁니다. 새로운 약물과 병행하는 투석 치료입니다. 여사님께서는 이 준비를 하시느라 건강을 해치셨지만 당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약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존엄을 정말로 지켰는지는 몰랐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숨을 쉬는 것, 진짜 숨을 쉬는 것을 느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석이가 제게 달려와 앉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호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직 제가 있잖아요. 엄마,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엄마를 지킬게요. 약속해요. 저는 그의 거칠고 기름때 묻은 피부의 온기를 느끼며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석이의 눈을 보았고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온 세상을 짊어질 준비가 된 아들의 힘을 보았습니다. 네가 내 자랑이다, 아들아. 저는 속삭였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지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굳게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제 가족의 폐허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팔에 여전히 링거를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 아내가 저를 해치려고 그 모든 짓을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의 질문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그를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그의 병원복을 적셨습니다. 아, 지훈아, 내 아들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의 깡마른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너무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를 더 굳게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처럼 방금 지나간 폭풍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후 며칠 동안 신문들은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병원 내 의약품 밀매 조직 해체라는 헤드라인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들은 유라와 최 사장, 박 여사가 핵심 인물인 의사와 약사그룹에 대해 썼습니다. 그들은 지훈이와 같은 환자들에게 불법 약물을 실험하고 있었고 국제 조직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신장 이식을 연막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글들을 읽는 것은 저를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유라를, 그녀가 제게 음식을 차려주던 때를, 이제는 거짓임을 알게 된 그녀의 달콤한 말들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를,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몇 달 동안 고통받았던 그를 생각했습니다. 지훈이는 투석과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건강은 느리지만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눈이 멀었어요. 유라를 믿었고 엄마가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어요. 저는 어릴 적처럼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중요한 건 네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제 마음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유라의 배신뿐만 아니라 질문도 없이 생사의 갈림길로 저 자신을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 민호가 여전히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민준이의 녹음부터 유라가 수갑을 차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가 눈을 깜빡이고 두 줄기 눈물이 그의 초췌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작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약한 쥐임. 마치 이해한다고 말하려는 듯. 저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동네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에 온 날, 그는 제게 달려와 목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늦게 말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할머니를 구하기에 늦지 않게 도착했잖아요. 저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껴안고 그의 작은 몸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네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았고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로 얼룩졌지만 그의 순수함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보호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을 그에게 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등잔에 깜빡이는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항상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실이 누가 진짜 가족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보여준다. 나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찾았다. 저는 일기장을 닫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을 남긴 것처럼 기묘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의 길이 멀더라도 다시는 눈이 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을 되찾았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